1457년 조선 강원도 영월 청령포 한 소년이 외딴 섬가도 같은 이곳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때 조선의 군주였던 존재였다. 단종, 조선 제6대 왕.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폐위된 소년, 그리고 감시받는 존재일 뿐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다. 강물은 거칠게 흐르고 있었고 주변은 적막했다. 그날 궁궐에서 내려온 명령 하나가 조용히 도착한다. 그리고 그 명령은 한 소년의 삶을 완전히 끝내버릴 것이었다. 조선의 왕이었던 아이가 왜 이곳까지 끌려와야 했을까? 그리고 왜 조선은 스스로의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선택한 가장 잔혹한 결정의 기록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에 기록된 사건이다. 지금부터 다루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왕과 실제로 벌어진 비극이다. 이런 역사 속 진실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길 바란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조선의 모습은 어쩌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1452년 한양 경복궁. 한 어린 소년이 왕위에 오른다. 그의 나이는 불과 12세. 아직 어른이 되기도 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홍미, 훗날 단종이라 불리게 되는 인물이다. 왕위에 오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던 왕좌는 이미 피로 물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정에는 수많은 대신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계산이 흐르고 있었다. 어린 왕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 수 없었다. 그저 정해진 의례를 따르고 정해진 말을 배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따로 있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존재는 왕실의 피를 나눈 사람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력한 권력을 원하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고 있었다. 소년 왕의 운명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설계되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단종은 언제부터 표적이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조선은 왜 어린 왕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일까? 그 소년의 이름은 이홍이었다. 훗날 우리는 그를 단종이라 부른다. 1441년 한양 창덕궁에서 태어났다. 조선 제5대 왕 문종의 아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현덕 왕후 권씨였다. 하지만 그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잃는다. 어머니의 죽음은 기록에 짧게 남아있다. 그러나 어린 왕자의 삶에 남긴 공백은 결코 짧지 않았다. 이홍이는 궁궐 안에서 자라났지만 늘 보호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정치가 있었다. 아버지 문종은 병약한 왕이었다. 즉위 이후에도 오랜 기간 병을 앓고 있었고 국정을 오래 직접 다루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이홍이는 일찍부터 세자로 책봉된다. 1450년 그의 나이 겨우 10세였다. 세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조선의 미래 그 자체가 된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시선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보호하려 했고 누군가는 이용하려 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위대한 군주 세종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세종의 사후 왕권은 약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문종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편전학자들과 충신들을 중심으로 정치 기반을 구축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대신들이었다. 그들은 어린 세자를 보호할 세력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왕권을 유지할 마지막 방패였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왕실 내부에 또 다른 권력 중심이 존재하고 있었다.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이자 이홍이에게는 작은아버지였다. 그는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다. 강한 정치 감각과 군사적 기반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미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한명회,
권람과 같은 인물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왕족이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용희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아버지의 곁에서 예법과 경전을 배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궁궐의 공기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순간이 찾아온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난다. 왕이 죽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왕이 왕좌에 앉게 된다. 이홍희, 단종, 그의 나이 단 12세였다. 조선의 왕자는 이제 한 소년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 왕자를 둘러싼 힘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왕은 존재했지만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순간부터 단종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과연 어린 왕은 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그의 몰락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 1450년대 초반의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왕조였다. 세종과 문종을 거치며 학문과 제도는 정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정은 매우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 권력의 중심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기본적으로 왕권 중심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대신들이 담당하는 구조였다. 특히 문종 시기에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학자 관료들이 핵심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교적 이상정치, 즉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서였다. 그는 북방개척을 주도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가진 대신이었다. 또 다른 중심 인물은 황보인이었다. 그 역시 조정에서 막강한 발언권을 가진 대신이었다. 이 두 사람은 단종 즉위 이후 사실상 전국을 이끌게 된다.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권력층이었다. 이들은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왕을 보호하고 왕권을 지킨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왕이 아닌 대신들이 국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보였다. 그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이었다. 세종의 둘째 아들 문종의 동생이었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멀어 보였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수양대군은 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군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다. 또한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 정치적 계산과 전략에도 능한 인물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한명회가 있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정치 감각을 가진 책사였다. 그리고 권람과 같은 인물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기존 권력 구조에 불만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김종서 중심의 정치는 위험했다. 왕권이 아니라 대신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충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이었다. 한쪽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은 그 권력이 오히려 왕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조정 내부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점점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변해간다. 수양대군은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모으고 있었다.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동할 수 있는 세력들을 조직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준비였다. 반면 김종서 측은 자신들의 권력이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착각에 가까웠다. 이미 균형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조선의 권력 중심은 이제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곧 피로 이어지게 된다. 과연 조선의 조정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1453년 한양. 조선의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단종은 여전히 왕위에 있었고 대신들은 매일 조회를 열며 국정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이미 조정을 잠식하고 있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누군가에게는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 수양대군.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다. 그는 상황을 명확히 보고 있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자신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결단을 내린다. 기다리지 않기로. 그의 곁에는 한 명애가 있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목표는 분명했다. 김종서와 그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었다. 완전한 권력 교체를 의미하는 계획이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궁궐 주변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병력들이 은밀하게 모이고 있었다. 이들은 공개된 군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충분히 훈련된 병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명확한 명령을 받고 있었다. 목표 인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직접 움직였다. 그는 김종서의 집으로 향한다. 트로는 방문이었다. 그러나 그 방문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고 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바뀐다.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그와 함께 있던 가족들 역시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많은 피가 흘렀다. 이 사건은 훗날 계유정난이라 불리게 된다. 조선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쿠데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궐로 향한다. 그리고 조정을 장악하기 시작한다. 성보인 역시 제거된다. 김종서와 함께 권력의 중심이었던 인물이 사라진 것이다. 단종은 이 모든 일을 직접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다. 궁궐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인다. 누가 다음 대상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수양대군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권력 장악이 아니었다. 완전한 통제였다. 그날 밤 이후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바뀐다. 왕은 존재했지만 권력은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양대군이 서 있었다. 이제 조선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과연 이 쿠데타의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단종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왕으로 남게 될 것인가? 계유정난 이후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왕은 여전히 단종이었다. 궁궐의 의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제거된 이후 조정에는 공백이 생겼다. 그 공백은 곧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모두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었다. 한 명에는 더욱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다. 그는 수양대군의 핵심 책사로서 모든 전략을 조율하고 있었다. 권람 역시 요직에 배치되었다. 정치는 점점 더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제 조정은 더 이상 균형 구조가 아니었다. 하나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단종은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모든 결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왕은 그저 승인하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어린 왕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점점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그의 주변 인물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신들은 이미 제거되었거나 침묵하고 있었다.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누구도 쉽게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수양대군이 있었다. 그의 의중이 곧 정치의 방향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단지 왕의 숙부였다. 이 불안정한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수양대군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사권을 장악하고 군사권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군사조직 역시 그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 궁궐을 지키는 병력조차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강화가 아니었다. 왕권 자체를 대체하는 움직임이었다. 조정 내부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 이미 계유정난의 결과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일부 인물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조선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비밀리에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이미 조정은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수양대군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조선은 단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왕을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시도마저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수양대군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1455년 한양 경복궁. 조선의 권력 구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까지 변해 있었다. 수양대군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 조정, 군사, 인사,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가 남아 있었다. 왕위. 그 자리는 아직 단종의 것이었다.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상식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지고 있었다. 결국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1455년 6월, 수양대군은 조정 대신들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명분이 필요했다. 단순한 힘만으로는 왕위를 정당화할 수 없었다. 그는 대신들을 설득한다. 어린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조정의 안정과 백성의 안정을 위해 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특히 이미 수양대군의 영향 아래 있던 대신들은 이를 지지했다. 결국 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린다. 왕위를 양위하라는 요청이었다. 이것은 자발적인 의견이 아니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단종은 그 상소를 받는다. 그리고 침묵한다.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거절할 힘도 저항할 수단도 없었다. 궁궐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된 듯 보였다. 결국 단종은 결정을 내린다. 아니, 결정을 강요받는다. 그는 왕위를 내려놓는다. 조선 제6대 왕 단종. 그의 통치는 이렇게 끝난다. 1455년 6월 11일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른다. 그는 이제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된다. 왕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 조선의 정통성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상황으로 격화된다. 형식적으로는 존중받는 위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시 대상이었다. 그의 거처는 제한되었고 그의 행동 역시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를 따르던 인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부분 제거되거나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인물들은 여전히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인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다. 이들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되는 인물들이다. 성산문, 박핀년, 하위지. 이들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권력은 이미 세조의 손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정보망은 매우 촘촘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상황은 다시 한번 폭발 직전까지 치닫는다. 과연 단종을 되돌리려는 이들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인가? 1456년 한양. 조선의 궁궐은 다시 한번 긴장 속에 잠겨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다. 태조는 왕위에 있었고 조정은 안정된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몇몇 인물들이 있었다. 성산문, 박펜년, 하위지. 이들은 모두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들이었다. 그들은 세조의 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왕은 여전히 단종이었다. 이들은 조용히 계획을 세운다. 기회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세조가 외부 행차를 나가는 날, 그 틈을 이용해 거사를 일으킬 계획이었다. 계획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궁궐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정보는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 역시 이 계획에 연루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이 계획을 세조 측에 알리게 된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발각된다. 그리고 조정은 즉시 움직인다. 세조는 단호했다. 주저함은 없었다. 관련된 인물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궁궐 안팎에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된다. 성산문이 체포된다. 박팽년도 붙잡힌다. 하위지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모두 조정으로 끌려온다. 그리고 곧바로 신문이 시작된다. 고문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단종을 왕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세조의 즉위를 부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었다. 왕권의 정통성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었다. 세조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다. 결국 판결이 내려진다. 1456년 사육신은 처형된다. 그들의 가족들 역시 함께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남긴다. 충성과 반역의 기준이 다시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조는 더 깊이 파고든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존재를 향해 그 존재는 바로 단종이었다. 비록 직접적인 연루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고 있었다. 단종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위험 요소였다. 이제 세조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왕위를 빼앗은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가? 조정은 다시 침묵에 빠진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단종의 운명은 다시 한번 결정의 순간에 놓인다. 과연 조선은 이 어린 왕에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 것인가? 1456년 이후 단종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상황으로조차 남아있을 수 없었다. 세조는 결정을 내린다. 단종을 한양에서 내보내기로. 그의 존재를 중심 권력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단종은 폐위된다. 그리고 신부는 노산군으로 격하된다. 왕에서 군으로. 그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조선의 중심에서 밀려난 존재였다. 그리고 동시에 감시 대상이었다. 그의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이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이었다. 1457년 그는 영월로 보내진다. 그리고 청령포에 머물게 된다. 청령포는 강으로 둘러싸인 지형이었다. 육지와 연결된 길은 하나뿐이었다. 사실상 섬과 같은 곳이었다. 탈출을 그곳에는 궁궐도 없었다. 화려한 정각도 수많은 신하도 없었다. 단종은 단 몇 명의 수행 인원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항상 감시를 받았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그러나 그 단조로움 속에는 깊은 고립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와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그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왕이었던 시절, 그리고 궁궐에서의 시간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의 나이는 아직 어렸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를 따르던 이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청령포는 더욱 고요해졌다. 강물 소리만이 주변을 채웠다. 그 속에서 단종은 혼자 남겨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아무도 없는 시간 속에 그의 존재는 점점 잊혀지고 있었다. 조선의 중심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세조의 정권은 점점 안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단종은 그 안정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위험 요소였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왕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세조에게 부담이었다. 청령포의 고립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마지막 판단을 위한 시간이었다. 단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내려질 그 명령이 자신의 삶을 끝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그 고립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진다. 과연 이 외로운 유배지에서 단종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영월 청령포. 단종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멈춰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완전히 혼자인 것은 아니었다. 그 곁에는 몇몇 인물들이 남아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다. 엄흥도. 조선의 지방 관리 그리고 단종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다. 그는 영월 지역의 하급 관리로 파견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종의 유배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된다. 엄몽도는 처음부터 특별한 인물은 아니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존재가 이렇게 외롭게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단종을 대할 때 예를 지켰다. 형식적으로는 죄인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왕으로 대했다. 그의 행동은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인종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말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어몽도의 존재는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이해가 존재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관계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었다. 한양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다. 단종의 존재를 더 이상 남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 판단은 곧 명령으로 이어진다. 1457년 조정에서 한 통의 명령이 내려온다. 그 내용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했다. 단종을 처리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공식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달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실제로는 선택이 아니었다. 거부는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어몽도 역시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명령을 직접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다. 조가의 명령을 따르는 길,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따르는 길. 그는 오랜 시간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 또한 끝낼 수 있는 선택이었다. 청령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단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조용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제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과연 어몽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조선 역사에 어떤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인가? 1457년 10월 24일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단종은 관풍헌으로 옮겨져 있었다. 이곳은 이전보다 더 통제된 공간이었다.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차단되었다. 한양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왕이 될 명분이 있는 존재였다. 하륙신의 사건은 그것을 증명했다. 이미 한 번 왕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태조에게 단종은 단순한 폐위군주가 아니었다.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그리고 그 위험은 제거되어야 했다. 그날 영월의 명령이 도착한다.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분명한 흐름이 남아있다. 단종은 그날 이후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다. 관풍헌 안. 단종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나이 겨우 17.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몇몇 관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명령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날의 죽음은 공개 처형이 아니었다. 조용히 기록을 최소화한 채 이루어져야 했다. 조선 왕실의 피를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은 정통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은 은밀한 제거였다. 기록과 후대의 전승을 종합하면 단종은 교형, 즉 목을 매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받았다는 설도 있고 외부에서 실행되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다.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죽음이었다는 점이다. 그날 밤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된다. 큰 소리도
저항도 기록되지 않았다. 단종은 마지막까지 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한때 조선을 다스리던 왕.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를 왕이라 부르지 않는 순간 그의 생은 그렇게 조용히 끝난다. 1457년 10월 24일 조선 제6대 왕 단종 사망. 그의 죽음은 크게 발표되지 않았다. 조정은 이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소문은 퍼져나갔다. 왕이었던 소년이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조선이 스스로의 왕을 제거한 사건이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장례를 치른다. 왕으로서가 아닌 그러나 왕을 대하듯. 이 행동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단종의 죽음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이 죽음은 조선 사회에 깊은 균열을 남긴다. 왕을 죽인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받아들여야 했던 국가. 이제 조선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과연 이 사건은 이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단종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게 될 것인가? 1457년 10월 이후 조선은 겉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다. 태조의 통치는 계속되었고 조정은 다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단종의 죽음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정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크게 다루지 않았다. 기록 역시 최소한으로 남겨졌다. 단종의 죽음은 조용히 처리되었다. 그리고 빠르게 잊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왕이었던 존재가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사실. 그것도 자연사가 아닌 죽음이었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동정이 생겨났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소년, 그리고 결국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 왕. 그의 이야기는 점점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조정 내부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시선은 아니었다. 일부 대신들은 이 사건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이미 세조의 권력은 확고했기 때문이다. 세조는 이후 통치를 더욱 강화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확립한다. 그의 통치는 결과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조선은 다시 안정된 국가로 운영된다. 하지만 그 기반에는 하나의 사건이 존재했다. 단종의 폐위와 죽음.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필요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도덕적 문제는 남아있었다. 왕을 몰아내고 결국 제거한 정권.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도 나뉘기 시작한다. 일부는 세조의 결정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았다. 국가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다른 시선도 존재했다. 그것은 권력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평가였다. 특히 단종을 지키려 했던 인물들, 하륙신과 같은 존재들은 점점 다른 의미로 기억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반역자가 아니었다. 충신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은 이 사건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겉으로는 안정, 그러나 내부에는 기억이 남아 있었다. 단종의 이름은 점점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의 감정이 붙는다. 억울함. 그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고 상황 속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결국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권력 구조 속에서 결정된 결과였다. 이제 조선은 그 결과를 안고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과연 단종은 단순한 패배한 왕이었는가? 아니면 조선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였는가?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조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훗날 다시 마주하게 된다. 시간은 흘렀다. 단종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갔다. 조선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종. 그 이름은 점점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회상에 불과했다. 유배지에서 죽은 어린 왕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점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 되었다. 과연 그때의 결정은 옳았는가?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 이 질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다. 성종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진다. 도정 내부에서도 단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은 다시 왕으로 복위된다. 그는 다시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는다. 그리고 조선의 정식 군주로 인정된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었다. 국가가 과거의 선택을 다시 바라본 결과였다. 함께 사육신 역시 재평가된다. 그들은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었다. 충신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다시 새겨진다. 이 변화는 조선이 스스로를 돌아본 결과였다.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한 재해석이었다. 단종의 무덤 역시 정비된다. 영월, 장릉, 이곳은 더 이상 유배지의 흔적이 아니었다. 왕의 능으로서 다시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왕의 삶을 떠올린다. 12살의 왕이 되었던 소년, 권력 속에서 이용되었던 존재, 그리고 결국 조용히 사라졌던 왕. 그의 삶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오래 남았다. 이것이 바로 역사였다. 역사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며 계속해서 해석되는 것이다. 한때 정당하다고 여겨졌던 선택도 다른 시대에서는 다시 평가된다. 단종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준다. 권력은 순간의 선택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 선택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 드러난다. 조선은 결국 단종을 다시 왕으로 인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권력은 어디까지 정당할 수 있는가? 단종은 패배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이 만들어낸 비극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이 지나 다시 인정받은 존재였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은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 다시 묻게 된다. 과연 그날 조선의 선택은 옳았는가? 조선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승자의 기록만을 따라가게 된다. 왕이 누구였는지,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는지에 집중한다. 그러나 역사의 또 다른 층위에는 기록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남겨진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단종의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에 놓여 있다. 단종은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결국 권력을 지키지 못한 채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던 존재였다. 그의 삶은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환경의 문제였다. 당시 조선의 정치 구조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왕권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신들과 권력 집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었다. 특히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그 균형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권력이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긴장이 형성된다. 단종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은 없었다. 그의 존재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이용될 수 있는 중심점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종 개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선택들이다. 누군가는 그를 보호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를 제거하려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그것은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국가의 안정과 개인의 생명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당시 조선은 분명히 국가의 안정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도덕적 책임을 동반하는 결정이었다. 단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후에도 반복된다. 권력은 언제나 정당성을 필요로 하지만 그 정당성은 종종 결과에 의해 재해석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종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음에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선택이 후대에서는 도덕적 문제로 다시 제기된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다시 왕으로 인정받는다. 이 과정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안종의 이야기는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권력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언제나 결과를 남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안종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남겨졌던 존재였다. 그러나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어졌고 결국 다시 역사 속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기억의 힘을 보여준다. 역사는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해석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억이 기록을 바꾸기도 한다. 안종의 보기는 바로 그런 과정의 결과였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로만 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선택과 판단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과 책임, 안정과 정의 사이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그 답은 결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안종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길게 이어진다. 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후 수많은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 한 인물이 가지는 의미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날 조선의 선택은 옳았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